암이 어제 오늘 하루에 생긴 거 아니다. 당신이 그 암 생기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침착하게 자기 몸을 다스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설픈 의료 상식 이제 그만. 진짜 백이만 알려주는 의료 채널 의의가 없네. 안녕하세요. 의의가 없네 진행을 맡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김성호 본부장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일명 의사들의 의사, 닥터 오브 닥터스로 불리는 병리과 전문의 김용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소개하셨듯이 저는 병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전공의를 시작했으니까 40년 넘게 한 병리 의사입니다. 우리는 일반 환자를 직접 대하지를 않고 의사들이 의뢰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이제 리포트화해서 의사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위 아까 소개하신 대로 닥터 오브 닥터스, 의사들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명강의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는 이 강의 안 해보시면은? 유튜브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교육도 좀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이런데 아직은 세상에 흥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없네요. 우리 일반인들은 참 병리과를 잘 모르는데 우리 병리과를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비근한 예로는 우리 위내시경 같은 거 하면 조직을 조금 뗐습니다. 뭐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반인들은 다 자기를 본 그 의사가 무슨 검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모든 조직이 병리과로 옵니다. 또한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위암 수술이다, 폐 뭐 유방 수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수술실에서 적출했는 모든 장기들은 병리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과 차단된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라서 변변 부위를 크기도 재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는 수술했는 그 가장자리가 안전한지 이런 걸 갖고 육안적으로도 보고 그걸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관찰해서 리포트를 해주고 더욱이 요즘은 이제 유전자 아시다시피 유전자 검사, 분자의학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지금까지 의료에서는 가장 좋은 진단 기술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현대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 병리학 부분의 발전이 반드시 또 따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식이라는 거는 직접 환자를 또 대하지 않으니까 우리 또 병리과는 돈을 또 이 전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요즘 그런 게 뭐 또 민감도 하고요. 의사라는 게 그런 학문적이고 뭐 봉사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생계를 위한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임상 부분보다도 소득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많이 임상 의사는 밤낮없이 뭐 응급 콜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그런 환자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응급 같은 것도 없고 조용히 좀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감안하면은 우리 소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병리과도 아주 좋은 과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득도 보장되면서 본인들이 시간도 여유를 가지고 이 의사 웰빙 분야에 아주 전도 유망한데 많이 안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조직 검사할 때 그러면 그 떼어내는 게 일반인들은 상당히 먼저 크게 생각을 해서 이 부담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한 어느 정도? 뭐 이게 이제 수술마다 다른데 그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한 1mm, 2mm 정도 그런 걸 떼거든요. 예, 그런 걸 떼는데 크면 또 큰 대로 떼고 그런 조직 검사 다 조그맣게 뗍니다. 요즘은 더 작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병면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기를 말할 수가 없고요. 일반 조직 검사 다 작게 합니다. 흉터 안 나게 하고. 이 병 중에서도 우리 진단 이제 조직 검사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아직도 진단 안 되는 희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맞습니다. 많고 일반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조금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것 그대로 해도 진단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특별히 전공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교수님이 다른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자문을 구하고 아마 외국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안 될 때는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집담회를 합니다. 그 전국에서 케이스를 모아서 그걸 갖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걸 투표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걸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 그 질환을 갖다가 투표를 하냐고. 근데 그 이제 의견이 어디에 이제 치우치는가 아주 경론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제 암에 대한 우리 설견들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데 좀 우리가 이제 암을 예전에는 암 걸리면 이제 이 죽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암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예, 아직도 뭐 저들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동기들 뭐 자기가 암 걸리면은 자기 목숨이 뭐 바람 앞에 덩굴이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암이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 어제 오늘 하루에 생긴 거 아니다. 당신이 그 암 생기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1, 2년을 내가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 나갈 것인가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침착하게 자기 몸을 다스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암 또 진화를 하는 건지 뭐 과거와 달리 우리 암의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 젊은 시절의 그 병리의사 때 보던 거와 현미경적 소견이나 유관적 소견이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우리 뭐 식생활도 달라지고 사실 그 병의 어떤 패턴이라 할까 그 순위가요 완전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서구와 서양에서는 이렇다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갑상선 암 같은 거 탑으로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몰랐던 잘 안 걸렸던 남자로서 전립선 암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 깜짝 놀랄 사실은 우리가 폐암 옛날에는 폐암 많았는데 폐암이 대부분 다 담배와 연관되는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게 대부분 90%가 그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와 관계없는 선암이라는 암이 더 많아졌어요. 놀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게 큰 병 걸리면 서울로 가는 경우들이 특히 예전에는 심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도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제 병이 걸리면 가족 회의가 열려가지고 서울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역사회 의료에서 이제 반성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쪽에서는 어떻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환자들에게 이 환자들이 좋아하는가. 제가 의료계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우리나라의 치료라는 게 다 표준 치료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서울서 하나 표준 치료대로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도 더 좀 친절하고 더 편리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제일 좋은 애가 암이죠. 암은 한과에서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내과, 외과,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선 치료, 학과, 그다음에는 종양내과 이렇게 해서 레스과 콤비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환자를 접근합니다. 이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걸 조금 받아들여서 지역에도 잘 소화해서 해야 되고 단지 거기서 수술을 받고 났어요. 수술을 받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또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이 굉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흔한 암이나 질환은 모두 표준 치료의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큰 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이 상당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서울 가면 더 잘 받는다라는 분들은 서울 가면 더 고생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대구만 있는 우리 공동 IRB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IRB라는 게 영어로 이제
I가 institutional입니다. institutional 기관이라는 뜻이라서 한 병원을 다 단위를 기관이라 하거든요. 기관에 있는 리뷰 보드라 해서 심사위원회인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을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 경북대학에도 폐암 환자가 있고 영남대학에도 있고 뭐 대구 가톨릭에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세 군데 다 실험을 하고 싶다 합시다. 그럼 IRB를 세 군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여러 병원 뭐 다 해가지고 10군데를 하는데 그 10군데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네. 다 하면 A 기관에서는 됐네 이럴 수도 있고 B 기관은 안 된다. 또 C 기관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D 기관에는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너무 의견이 다릅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IRB를 조금 까다로운 KX 같은 경우는 가동하는데 한 1년 걸린대요. 그런 밖에는 대구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서로 가깝게 있으니까 제일 IRB 심사 잘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모여서 하루에 그 프로토콜을 같이 리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병원에서 그냥 인용해서 허락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13년 전에 대구시와 메디시티가 이제 밀어줘가지고 후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사실 이런 모델 케이스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의료를 통해서 의료 산업도 같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좋은 케이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혹시 의사가 인사 잘하는 의사가 친절한 의사가 아니고 근데 제가 전공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흡사, 악성, 흑색종 같이 보인다라고 책에 딱 돼 있더라고요. 자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두 분을 또 이 서울대로 또 이 보내는데 그 비결을 이 두 분을 또 서울대로 또 이 보내는데 그 비결을 아니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